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의 김현수입니다. 자, 오늘 기본 발제는 저희 추진단의 연구원으로 계신 김숙 박사님께서 기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자료는 총 4분이 나와 계십니다. 저 끝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은 교수님, 국민대학교 법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황승은 교수님은 문화산업 분야 법제, 특히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게임 등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오셨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2010년도 전후부터 고민과 보고서도 몇 차례 써주셨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달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계신 최정화 대표님께서는 이번 포럼 때 많이 나와주셔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오기환 감독님은 2001년도에 선물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셔서 많은 작품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한국 영화의 중국 내 창작과 유통 쪽에 되게 큰 사례가 됐던 이별 계약의 연출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웨이브와 MBC랑 같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함께 했던 SF8의 한 에피소드의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요번 주 화요일 날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카카오 TV의 I'm Not 30이라는 20분 곱하기 15부작의 총 300분의 영화, 드라마 무엇인가? 라는 나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지칭해 주실지는 여쭤보겠습니다만 작품의 연출을 해 오셨습니다. 오기환 감독님 소개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계신 분은 곽동균 박사님이십니다. 곽동균 박사님께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곳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 정보통신 디지털화의 총괄을 정책을 맡고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연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디지털 경제, 지능정보사회, ICT 통계, 미래 예측 분석, 통신 인터넷 정책, 전파 정책, 방송제도, 미디어 시장,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국제협력,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총괄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곽동균 박사님께서는 1999년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해오셨고요. OTT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방송시장, 스마트 미디어, 유료 방송, 디지털 방송, 방송통신 융합 등 최근 영화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귓속에 맴돌고 있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양력들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력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의 논의에서 어떠한 베이스로 우리들이 논의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숙 연구원님께 기본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게 된 김숙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영화의 정의 확장과 공적 재원의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미 모든 영화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정도쯤의 이야기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란 무엇인가를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 업계 쪽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일단 뭐 영화가 예술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7회 예술선언 이후에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예술의 하위 장르로는 유일하게 이게 탄생 연도가 있는 그런 영화의 예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예술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화를 어디까지를 영화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영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좀 많은 용어들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좀 인식한 게 용어에 담긴 영화의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필름, 시네마, 무비, 모션 픽처 뭐 이런 표현들로 쓰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들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리고 이제 투입과 성과라는 시장의 논리에서도 극장 상영까지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이슈로 적어놓은 게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써올린 영화 정의에 대한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세션 1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옥자가 칸 영화제 측에서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에 황금 종려상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 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요거에 대한 그런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좀 영화의 정의를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범위에서 제도적인 범주에서 그럼 영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비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영화관 상영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영화를 정의를 하고 있고, 조특법의 제25조 6항에는 영상물 세액공제에 대한 그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상물은 영화도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영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비법에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보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화 상영관에서 일정 기간 연속 그 이상 그 상영된 것을 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 분류 대상으로서 영화를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황승훈 교수님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그 이광재 의원실에서 발의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 개념을, 물론 이제 온라인 영상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비디오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전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범주에서는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영화관이라고 하는 상영을 중점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제도적으로 다뤄왔던 이야기이고, 지금 이제 이용자는 그럼 어떤가? 사실 이 가치 사슬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소비자나 이용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빠뜨리게 되는데, 결국은 요즘 취향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범위 정의를 하는데 이용자의 그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MZ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보통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 취향이라든지 뭐 소비자로서의 MZ 세대라든지 굉장히 많은 쪽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온 이유는, 저희가 오늘 그 영화 정의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앞세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OTT, IPTV,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건,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MZ 세대한테는 그러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이들은 유튜브로 정보를 찾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취향에 따른 소비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영진이에서 2020년 작년에 조사한 그 페이퍼 내용 중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드라마보다 영화를 더 많이 시청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래는 조금, 그거는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 이 표는 뭐냐면요. 키스디에서 오늘 곽동경 교수님이 박사님이 오신 그 키스디에서 매년 미디어 패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2019년도에 그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유료로 소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물론 TV 방송 프로그램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그 더 영화보다 많이 지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저희 앞부분에서 플랫폼 이야기를 했는데, TV 방송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지상파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OTT를 통해서 정액제로 보면서 비용 지출이 예전보다 늘어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과 영화 부분을 보면은 흥미로운 거는 10세, 그러니까 10대의 영화
오히려 이제 비용이 예전보다 더 증가를 했는데 아마 지불 비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에 대한 지출이 이런 그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MZ 세대가 생각하는 영화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소비 행태를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영화 정의와 관련해서는 융합 환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됐다라는 부분인데 융합 환경과 영상물로서의 영화적인 지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옥자 사냥의 시간 승리호가 영화인지 그리고 아까 오기용 감독님이 참여하신 SF8은 영화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극장을 거치지 않고 OTT에서 첫 상영을 한 경우도 있고 영화적인 문법을 갖추었지만 극장이 아닌 OTT와 지상파에 방영된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SF8은 이제 그 업자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드라마로는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콘텐츠가 수렴하는 융합 환경에서 극장 상영이 영화라는 정의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아직 있는지 좀 예민하게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의 정의의 확장이 분명히 제도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공적인 차원에서 영화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정의의 확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세션 1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내 영화 산업에 어떻게 조금 발전에 진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그 수렴하는 의견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재원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모든 영화인들이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슈라서 저는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영진위에서 영화발전기금과 뭐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2021년에 일몰 예정이고 지금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그 연장하는 이슈도 있지만 이슈가 있어서 영발기금 존속이 불안정하고 또 이제 재원 구조를 보면 굉장히 취약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요 쟁점 이슈를 보면은 일단은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 명시 여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이제 부담금이 존속하는 기한을 설정해 놓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제로 그 부담금법에 보면은 관련해서 기반한 그 90개의 이런 것 중에서 4개 정도만 기한을 설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진이의 이슈 중에 영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너무 또 두 번째 이슈는 잘 아시죠? 위헌성 논란인데 물론 이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지금 어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과금 주체와 수혜자 일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률적인 해석인데 헌소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과금 주체가 관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극장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연성 논란은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과금 주체 관객과 관객이 이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보고서에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이제 논란은 있죠. 촉발된 거는 공연 부분에 있어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 그게 이제 그 영진이 쪽으로 같이 좀 튀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슈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그 이화배 연구원님이 명확하게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준의 적정성인데 현재는 영화관 입장료의 3%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제 그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10,000원짜리 티켓을 구매를 했을 때 291원을 영발기금으로 먼저 선공제하고 이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3%가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 영화 티켓 가격이 이게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물론 영화 티켓 가격은 이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데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인데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아까 제가 앞서서 MZ 세대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 간의 그런 그 비용 지불 의사도 차이도 나고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NC에서 영상물 기금으로 해서 영화 그 관련된 지능에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OTT 사업자한테 텍스를 징수해서 이것도 CNC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일본은 금액 올리지 않기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반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2019년도에 일본 영화 관람료가 26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라는 게 넷플릭스 때문이죠. 넷플릭스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투자 재원이 마련하고 해서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그 관람료 인상이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그 연방영화진흥청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비디오 제작과 TV 수신료를 해서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신규 재원 방안 마련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고서에 담아야 될 건데 사실은 그동안 영진이라든지 영화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1번부터 4번 정도 5번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부과금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극장업이 대부분의 영화 그 산업에서 매출을 차지했을 때는 당연히 극장한테 부여하는 게 이제 뭐 당연시 하는 그런 풍토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 OTT에 대한 그런 파급력이라든지 포지션을 이야기를 할 때는 온라인까지 이게 확장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부과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세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곽동균 박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 부분을 이제 영화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보다도 IPTV 사업자의 매출에 영화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화 산업 쪽으로 기여하는 환류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입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있고 최근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ICT 기금 물론 업계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진이 보고서에 보면 모금 제도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세제 감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영진이는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법령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영진이가 직접 받아가지고 이런 그 영화를 제작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4번은 오늘 이제 그 저희 토론하신 최정화 대표님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부가세 감면 깔끔하게 부가세 감면을 통해서 좀 해라라는 의견인데 이미 출판계 쪽은 부가세 감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제 정착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어차피 이게 부가세를 감면해서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그리고 이제 세제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게 누구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번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발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자분께서 내신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통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영화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콘텐츠 업계에서 그 개량적인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하고 있는 게 영화의 통전망이고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영화 복권 기금 을 조성을 해서 영화 복권을 하나 만든다든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요거를 조금 자세히 설계를 하면은 이것도 영화 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은 그 다른 기금에서 영화 쪽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토론자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숙 연구원님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훑어주시면서 오늘 토론자 분들을 통해서 좀 제시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토론자 분들께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쭈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논의해야 될 점들까지 뽑아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도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실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 콜 이런 작품들이 극장을 지나쳐서 바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었는데요. 일단 이런 작품들이 일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뭐 투자주와 펀드의 투자를 받았고 또 향후에 이 작품의 제작자들이 만약에 극장에서 이 작품들이 개봉이 됐다면 차기작 뭐 기획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난의 시기이고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 없고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지원을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뭐 좀 약간의 미봉책의 결과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더 발생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넷플릭스가 5,500억 원의 제작비를 쓰면서 그 중에서 뭐 카터나 모럴센스 같은 영화 작품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정례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 콜 이런 작품이 모태펀드 영화개정 펀드에서 한국 영화 의무투자 작품으로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전작 작품 수에 연동해서 받은 지원금으로 만약에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 콜 같은 작품의 시나리오 개발에 그 돈을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을 썼다면 이거는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쓴 거다라고 봐야 되는가? 뭐 이게 이제 좀 전에 투자조합이랑 동일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기작 적립식 기획개발 지원은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는 극장 개봉 그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차기작 적립식 기획개발 지원은 근데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한국 영화를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영화스러운 것들의 중장기적인 창작과 생산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굉장히 또 구체적인 고민은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저희 기획예산팀에 좀 요청을 드려서 올해 말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 집행 가능한 돈이 얼마나 있을까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말 12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을 돈은 여유자금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830억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극장에서 입장권 부과금으로 뭐 500여 원이 거두어진다면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500억 원이 거두어진다 하더라도 1,300억 원인데 보통 1년에 1,100억 원 정도를 쓰게 되므로 내년도 말이면은 거의 이제 2022년도 말이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전제를 하나 빼먹었는데 올해 말까지 영비법에 따르면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통해서 영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연장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입장권 부과금으로 만들어지는 돈 한 500여 원이 될 것이고 현재 규모라면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집행을 하는데 매년 마이너스 500억 원 정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영화발전기금이 2007년도 처음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2,000억 원, 2,060억 원 정도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장권 부과금으로 약 5천여 원이 거두어져서 이제 영화발전기금 이후 창설 이후로 만들어진 돈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영화진흥 금고라고 해서 그 이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재정으로 들어와 있던 돈들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이 된 게 한 1,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인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영화 발전 기금이란 것이 있고 입장권 부과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 산업이나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영화 쪽에는 국고의 투여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미디어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서비스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정부도 되게 여러 방면으로 좀 정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방향이 과학기술정통부가 발의하는 정보통신사업법에서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 영무로서 OTT를, 그 이전에는 웹하드가 이렇게 분류됐었는데 OTT를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 등의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9월, 11월 이때 그 영상지능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온라인 영상 컨텐츠를 새롭게 법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지능기본법도 영상미디어 컨텐츠 산업진흥법이라고 이름을 전체 바꾸고 방송 영상 컨텐츠, 온라인 영상 컨텐츠 두 가지를 새롭게 법에서 인식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법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닌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영화 관련된 제도를 고민을 할 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인식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 의식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국가의 제도 등은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또는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곽동균 박사님과 황승은 교수님께 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균 박사님께서 이제 정보통신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영상물의 유통과 생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생산 이런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에 불러줘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한 2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로 불러주면 좋은데 워낙 어려운 일이라 어떤 해법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작년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뭐 우리 주변에 아주 소중한 일상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영화의 팬 한 사람으로서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곧 다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숙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사실 정부도 여기 이제 문화관광부에서도 체육관광부에서 나오신 것 같고 영진이도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방송 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이 OTT 확산이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매우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도 뭐 관련 회의를 전문가 한 30분들을 모시고 제가 잠깐 하고 왔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OTT 부분에도 VOD 부분에도 코트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또 이제 OTT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방송법 전반에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극장은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요 벌써 수년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요. TV 방송 광고 기준으로 하면 19년도에는 어제 저희 비공식 통계이긴 합니다만 방송 3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KMS 방송 3사의 TV 광고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연간 TV 매출이. 근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2조가 되던 시장이 1조로 줄었습니다. 1조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OTT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 종편도 있고 또 CJ 뭐 ENM 같은 다른 대체 채널 성장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유튜브를 통한 이제 광고 수요 흡수, 모바일 광고는 뭐 매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방송 쪽에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영화 못지않게 영화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OTT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그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우리 영화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양호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단기적 그 충격과 또 이제 OTT 확산 때문에 벌어질 이 장기적인 영향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OTT 부분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좀 더 직접적 영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드 커팅. 유료 방송을 가입을 안 하고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 비디오 서비스에 가입하는 현상이 미국처럼 유료 방송이 비싼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이제 물결이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유럽의 이제 그 VOD 시장을 미국의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전부 다 장악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영화 시장, 극장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조금 분리할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잘 아시겠지만 이 TV가 영화보다 우리가 흔히 보는 TV가 영화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TV 방송, 특히 컬러 TV 방송은 더 늦게 나왔죠. 나올 때마다 극장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또 70년대, 80년대 비디오 우리가 VCR이라 기기가 대중화될 때도 또 한 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그 영화 산업, 전 세계 영화 산업은 사실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러 것이거든요. 그래서 OTT 부분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이제 보는 것은 거기에 합의할 수 있을까는 아직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극장에 걸리는 경우에 OTT에서도 더 흥행하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코로나19가 좀 정상화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서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송 쪽이 훨씬 더 충격이 큰데 방송 쪽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한미 FTA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중계도 되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입니다. 그 유럽 쪽은 미국과 FTA를 맺은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WTO에서는 WTO 협정 때는 영화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시장 개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쪽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개방되지 않은 겁니다. 각국이 알아서 이제 개방을 할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송도 역시 시청각 미디어이기 때문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우리가 OTT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서 WTO에서는 WTO 협정에서는 부가통신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럽은 OTT 비디오를 부가통신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시청각 서비스,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당연하게 개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제도를 만들고 특히 주로 글로벌 사업자들이 미국 사업자들이잖아요. 돈을 내도록 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2007년 8년 2008년에 맺었죠. 당시에도 유튜브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겠지만 유튜브가 존재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물론 유튜브가 특히 넷플릭스는 없었는데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막 OTT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막 기존의 방송을 위협할 정도로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하지만 당시에 FTA는 잘 아시겠지만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 빼고는 전부 다 개방입니다. 당시에 개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빼고는 다 개방이에요. 그래서 미국 측은 지금 이것이 개방되었다. 이미 한국 OTT 시장은 개방되었다고 하는 입장이 다수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도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문제는 협상인 것이죠. 협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면 문제가 없으나 한두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달래거나 다른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면 그 기금 OTT 기금 사업자 유튜브나 넷플릭스로부터 재정적인 기여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BOD 쿼터제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이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통상산업부의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리 업체들을, 우리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분 발언 기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영화팬 하는 사람으로서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영화 발전 기금이 계속 연장되고 또 안정적으로 다시 빨리 돌아와서 이 돈 걱정 없이 좋은 한국 영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응원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역량이 있다라는 안심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반면에 부가통신 사업으로 분류될 간주될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 한미 통상 차원에서 뭔가 내국 정책으로서 뭔가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되게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승 교수님께 이제 지금은 정보통신 정책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컨텐츠 정책, 영상물 정책 영역에서 좀 어떻게 지금 그 아까 영상진흥 기본법의 개정이나 이 내용의 주된 것,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영화나 비디오물에 영향을 끼칠지, 또 더해서 이 영상진흥 개정안이라는 정부 개정이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승우입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문해 주셔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영화 우리 정의 확장 얘기를 이제 그 발제자가 모두 해 주셨는데, 사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제가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행하는 법률 영비법 개정 방안 연구라는 이제 보고서를 그때 쓰고, 아마 이제 그때 온라인 영화라는 이제 개념을 독립시켜서 영비법에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꺼냈는데, 그때 귀를 꽤 많은 분들이 기울여 주셨고, 아마 제가 이제 영화 쪽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연구를 하게 된 배경도 이제 그때서부터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이제 10년이 지났죠, 그죠?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이제 영진이가 주최하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정책 추진단에서 이제 온라인 영화에 대한 이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쁘고, 또 그런 논의의 장에 제가 이제 초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음이 무겁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거죠. 야, 이게 이제 좀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2011년에 이제 영화 쪽에서 논의를 시작했더라면, 우리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비디오물이 굉장히 컸었고, 물론 인터넷이 막 등장해서,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영화 쪽에서는 영화라는 이런 대규모의, 당연히 이제 극장은 다 디지털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화가 상영은 되고 있었지만, 그죠? 그리고 영화관도 다 이제는 그 상영기도 다 디지털 상영기로 바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그 규모의 대규모의 그 디지털 파일이 도저히 인터넷에서 서비스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영화라고 인터넷에서 틀어지는 것들은 아주 다운그레이드를 한 아주 조악한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시장으로 형성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좀 상황은 열악했었어요. 비디오 시장은 붕괴됐고 인터넷 시장은 형성이 안 돼 있고 오직 극장 하나만 있었는데, 그래도 극장은 계속 커가는 상태, 그죠?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쭉 왔는데,
불과 이제 3, 4년 안에 갑자기 지형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온라인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큰 이제 뭐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안 시켜도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파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되고, IPTV가 나오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TV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굉장히 동질의 이제 컨텐츠가 나오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스마트폰 기기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돈을 주고 유료로 페이를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시장이 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OTT 서비스라는 형태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온라인 영화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물어본 순간 지금 환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영화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판이 형성이 되어졌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OTT 시장이라는 건 오버 더 탑이라는 건 말 자체가 방송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용어도 방송 쪽에서 만든 말인데다가 우리나라의 이른바 넷플릭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 시장을 열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하나의 형태로 확장이 되고, 이른바 이제 개별 페이 형태. 사실 그걸 개별 페이 형태로 만든 건 IPTV 사업자들이었었고요. 또 다시 보기 시작제를 일종의 이제 개별 페이 제도 내지는 이제 월정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로 유통 채널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에 넘어가면 영화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의 사업의 중심도 사실 방송 사업자에서 확장한 분들이 더 많고, 논의도 아까 뭐 우리 박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송의 혁신 쪽에서 주로 얘기가 돼요. 지금도 이걸 주로 얘기하시는 분은 영화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주로 방송통신 하시는 전문가들이 OTT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중심의 판이 아닌 거죠. 영화가 시장에서 유통은 되고 있지만, 배급도 되고 있지만, 그건 영화로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른바 온라인 동영상. 이게 그 안에 온라인 동영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영상물이라고 말하는 속에서는 방송에서 넘어온 거, 영화에서 넘어간 거, 뭐 비디오물에서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또 그냥 인터넷 콘텐츠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가 이제 혼재되면서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시장의 규칙이 됐습니다. 제도를 고민할 때에는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는 제도를 만들기가 참 좋아요. 제도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야 온라인 영화 규정을 딱 하고, 그죠? 그럼 여기에 맞게 이제 시장이 제도를 따라오는 거죠, 그죠? 아마 저는 2011년, 1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1년인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제도가 시장을 바꾸는 거 물론 가능은 합니다. 온 뭐 국가영향을 다 쏟아붓고 뭐 어기는 사람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고 하면 돼요. 근데 산업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야지. 제도가 시장을 바꾸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2011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시장은 형성되어져 있고, 이젠 제도를 만든다면 시장이 흐르고 있는 거와 똑같이 흐르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제도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고 키우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까라고 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법안의 제출 순서로 본다면 가장 먼저 제출했던 게 이제 이광재 의원실에서 제출했던 영상진흥기본법의 전면 개정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죠. 그러니까 어제 영상 콘텐츠라는 걸 제도화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옛날에 영상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온라인 영상 미디어 콘텐츠라고 했죠. 그 안에서는 이제 방송 편성이 됐던 것도 넘어오고, 그죠? 또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들도 넘어오고, 영화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그렇게 됐냐면 그게 이제 3번째 흐름과 같이 얘기를 제가 할 거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영상 미디어 콘텐츠라는 형태로 묶어서 이거를 좀 관리해보자라는 형태의 입법안이 지금 제안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안된 게 올 2월달에 이제 정부가 제출한 이제 건데, 정기통신사업법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특수유형 전기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일종이긴 한데 이제 이건 원래 등록제를 원래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수유형 사업자라는 거는 주로 웹하드 때려잡으려고 만든 건데
그 특수 유형의 유형 하나를 더 만들면서 다른 형태의 유형을 만들면서 또 신고제를 운영하는 이런 좀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지금 2월달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라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그러니까 네이밍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법안에 보면 아마 그러니까 뭐 굳이 붙인다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런 쪽으로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온라인 이제 동영상 콘텐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영화라는 게 고려되어 있죠. 영화를 포함한 모든 것이죠. 영화, 뭐 방송, 오리지널 다 되는 묶어서 이제 틀을 만드는 형태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제 세 번째의 또 입법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비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입니다. 영비법을 개정하는 논의는 우리가 처음 했던 온라인 영화를 만들겠다는 논의가 아니고요. 온라인 비디오물이라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왜 하필이면 온라인 비디오물이야? 온라인 영화로 하면 더 좋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영비법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영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화와 비디오물을 반반 이렇게 잘라서 규정한 게 아니라 극장 상영의 목적인 게 영화고 나머지 것들이 비디오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비디오물이 워낙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게 그냥 DVD 자켓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영화보다 작은 규모일 거라고 늘 생각해서 늘 구석에 처박아졌지만 조문을 갖고 읽어보면 총론은 비디오물이고 비디오물 중에서 이게 거의 영상물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 중에서 영화관에 상영되는 게 영화야. 사실 비디오 영비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 자체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온라인을 갖고 만들면 온라인 비디오로 만들어야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영비법에다가 온라인 비디오물이라는 걸 비디오물에서 좀 분리시켜서 하나 만들고 요 놈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이제 영상 비디오 콘텐츠 사업도 그런데 지금 현재 OTT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급 분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 분류를 좀 자율 규제 형태로 좀 속도감 있게 가보자. 조금 완화해서 그래서 이제 영비법 개정안도 온라인 비디오물에다가 좀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마찬가지로 온라인 영상 아까 말한 영상 비디오 콘텐츠에게도 이제 그런 걸 주자.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다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율 규제를 주는 형태로 이제 좀 지금 이제 영등위에서 하고 있는 등급 분류를 조금 이제 약화시키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입법 흐름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온라인 영화는 어디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영비법을 지나치게 영화 중심으로 봤던 거죠.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총론은 비디오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사실은 비디오물은 이미 산업 자체가 우리가 붕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총론이니까 뭔가 새롭게 영상물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은 다 비디오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법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온라인 비디오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영화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온라인 영화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사회자도 이미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요 문구가 너무 어려운 문구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구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상영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상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꼭 우리가 이제 상영이 안 돼도 얼마든지 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상영 목적이 가장 우리가 이제 상영 목적을 해석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저기 부가세법이나 이쪽 세제 쪽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상영되는 요건으로 잡는데 사실은 가장 큰 지표는 이 사람이 등급 분류를 영화로 받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저 등급 분류 다 받아보셔서 알지만 사실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신청서에 뭘로 넣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비디오물로 넣어도 되고 그러나 비디오물로 넣으면 여러 가지 유통에 제약이 있으니까 돈이 좀 더 들어도 영화로 넣으면 영화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영화에 관한 법제를 보면 영화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제약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가 영화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가지는 파워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사실 영화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게 방송법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영화는 이제 방송으로 영화를 틀면 일종의 아까 말한 우리 영발기금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방송은 뭐 시청료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계약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영발기금으로 이렇게 영화를 이제 상영 TV로 틀겠다라는 이제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의 몇 프로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그때 정의할 때 보면 CNC에서 영화로 등급 분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NC가 영화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영화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조금 예?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유연한 그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법적 정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영화가 뻗어나가기에는 온라인 영화라는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하려고 들었었더니 이미 다른 유형의 지금 개념들이 이미 각축을 벌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영화에 관한 법안이 이제 제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다른 걸 다 제압을 하고 그죠? 통과될 가능성이 있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현장에서 온라인 영화로 유통되는 독립된 채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영화라는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창작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떠한 형태의 제도가 등장하든 제가 볼 때는 창작에 이런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방송이나 이런 온라인이나 영화의 어떤 벽이 무너지면 누가 창작 역량을 더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이제 경쟁의 관건이 될 거고 현재 누가 봐도 아마 영화 쪽이 가장 창작 역량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현장이 사실상 영화라는 규칙으로 모든 영상 콘텐츠가 다 스튜디오가 다 지배되고 있듯이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 더 코멘트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제 온라인 영화를 만들어서 온라인 영화 쪽으로 이제 재원을 좀 확보하자는 논의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 부분 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게 이제 뭐냐 하면 아마 이제 제약이 되는 건 한미 FTA예요.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디지털 이제 이게 결국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이게 결국 디지털 제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이 이제 전송되는 경우, 그죠? 이제 디지털 제품이 이른바 이제 전송되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는 이제 명문으로 이미 한미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관세나 수수료나 어떤 형태의 부가금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명문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온라인 비디오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디지털 제품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이게 전자적으로 정성시켜 버리면 우리가 이제 영발기금을 붙이면 부가금이 되니까 현재 한미에서 서로 그런 건 안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죠. 그건 논의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제품이 아닌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재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화 정의 중에서는 이제 저는 그 영화 상영관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화 상영관의 정의를 보면 장소 또는 시설이죠. 장소 또는 시설이라 가지고 이제 시설이 이제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넓어지는데 그렇게 얼마나 넓어질까라는 우려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그 재원의 확장을 했을 때 부가금을 붙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도적인 제약들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OTT 영역은 어쨌거나 방송물 위주의 비즈니스라서 거기에 제도는 맞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영상재능기본법 전부 개정안, 정보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영비법에서 온라인 비디오몰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하는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온라인 비디오몰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자라는 얘기는 황승윤 교수님께서 저희 뭐 비디오소이나 이런 데서도 수년 전부터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온라인 통전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제도적인 보완을 준비해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곽동균 박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 이게 뭐 부가금이나 랩이나 이런 거 세금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 이 상황에서 이제 상영관의 정의를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다른 우회로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영화 영역에 있는 창작자의 창작력이 가장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래 국내에서도 좀 강하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기환 감독님께서 그러한 사례로서 여러 플랫폼에 적합한 작품을 해 오시면서 영화와 아닌 것에 대한 자의식이 있으셨는지, 그다음에 있으셨다면 혹시 되짚어 보신다면 그게 뭘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거대 담론들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좀 미시적으로 창작자 입장에서 연출자의 시선에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간략 정리해서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킹덤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는 안 됐는데 그때는 광화문 사무실도 없고 싱가포르 지사가 있을 때고 외국인 부사장님 오셔갖고 1시간 반 브리핑을 들으면서 아 넷플릭스가 그때 본 세계 지도가 잊혀지지 않는데 중국 빼고는 다 빨겠어요. 전 세계를 이제 진출한다. 그래서 한국도 곧 들어올 거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가입자 수가 작고 해가지고 그 시큰둥하게 아 그러냐고 뭐 그러고 듣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제 드라마는 무산됐지만 2018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구나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 SF8 같은 경우는 MBC가 제안을 하고 감독 조합이 해서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부천영화제도 가고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MBC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 부천영화제 갑자기 상영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후반 작업 같은 것을 드라마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화요일날 그 온에어된 아직 낯설은이라는 카카오 드라마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300분짜리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시간 45분 정도로 편집을 하면 작은 독립 영화로 재밌게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FAS는 드라마로 생각하고 찍었고 아직 낯설은 영화로 생각하고 찍었던 제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책 담론도 혼란스럽지만 개인의 사유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리메르 형제가 1895년에 영화를 만들 때 에디슨도 동시에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메르 형제 영화가 영화로 인정됐던 거는 다 같이 모여서 틀었기 때문에 인정이 됐던 거고 에디슨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화는 혼자 들여다보는 것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있어서도 직류, 교류, 전기들이 있는데 사실 교류가 유용하지만 직류, 전기가 전기의 시조로 판단받듯이 그 시대에 맞게 결정은 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것이 재정의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이 시대의 역사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창기 때 다 같이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혼자 들여다보는 사람도 인류의 영화 역사에 처음에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에디슨 어떤 기준으로 혼자 들여다보는 쪽의 계파로 이 영화 역사를 훑어오다 보면 아 본류가 없지는 않았다라는 그론적인 어떤 우리 태초의 감상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20분짜리든 카카오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는 건데 결국 영화적인 정의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남는 건데 2시간 내외의 형태와 시나리오의 집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350억, 400억씩 들여서 찍는 드라마도 있지만 그 드라마를 1시간 반 혹은 2시간으로 집작했을 때 저 스토리를 과연 볼 것일까 하는 것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저거를 16개로 펼쳤을 때 저 스토리를 굳이 16개로 봐야 될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집적도가 제일 문제인 것이고 어떤 우리가 앞에 선생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TV와 드라마가 충돌한 모든 순간에서 항상 영화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결국 스토리로 살아남았던 거지 기술로 살아남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화인들이 영화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2시간 내외로 온 세계의 어떤 우주의 엑기스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영화는 꾸준히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잘 생각해서 펼쳐보시면 영진이는 사실 이 모든 이슈에서 큰 문제 없이 법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지금 계속 이대로만 하면 영화진흥위원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억 이상짜리 영화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을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수많은 독립영화들, 단편영화들은 영진이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진이가 지금 그 소중한 독립영화들을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든 멀든 계속 그 영화적 혈맥을 뚫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지원만 해서 독립영화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상영만 된다 그러면 그 문화적 기능과 다양성의 어떤 통로로서는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큰 영화들은 넷플릭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영진이나 관 단체나 국가의 지원 없이도 알아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소중한 것들도 뭐 우리가 외면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영진이 예산도 좀 늘고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소중한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스토리의 모든 핵심적인 방점이 있는 거고 영진이가 선제적으로 영화의 제교센터나 신원이나 부산 영화 아카데미에 지금 스토리 교육 과정이 확대되는 걸 알고 있는데 훨씬 더 한 10배의 노력으로 스토리 쪽을 집중해서 충분한 2시간짜리 스토리를 핵심적으로 담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창조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영화인들이 창작자 입장에서 해답은 아마도 그게 아닐 것이란가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게 영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한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서 정리해 본 것에 따르면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 아까 두 가지 요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2시간 내외의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나리오 집적도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영화가 영속적으로 영화로서 또는 무엇인가의 영상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영상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의 본질적인 것은 첫 번째 요소는 아니고 두 번째 2시간 내외라는 것이 시나리오 스토리라는 것을 가장 집적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2시간 내외 그다음에 스토리 시나리오의 집적도의 두 가지 커플링이 영화라는 형태가 다른 상황 모든 재난의 상황에서도 경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스토리로서 또 시나리오 집적도 2시간 내외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맞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영화라는 것이 영화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창작자보다는 훨씬 더 변화하는 비즈니스 구조에서 더 혁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최정화 대표님께서 이제 창작자들이 보시기에 이제 영화라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좀 도전적인지 그리고 혹시 영화라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이나 제도로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리쉐이핑을 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야 돼야 도움이 될지 업계에 계신 프로듀서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플랫폼이 더 늘어나고 뭐 여러 개가 되면서 사실 창작자 진영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맞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한민국 영화 산업의 구조의 특성상 한국 영화의 한 80% 금액적인 부분 말고 편수의 80% 90% 정도가 다 공적 자금에 의존한다라는 게 사실상 문제인 거거든요. 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원금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들, 소위 민간 자본의 영역으로 100%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은 영화가 극장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 공적 자금이 대부분의 영화에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 영화의 정의의 확장, 재원의 확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화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정의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학술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정의는 영화진흥법상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진흥법상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진흥법상에서 정의가 나와야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화진흥 저도 영화를 뭐 25년 넘게 했는데 그 영화진흥법상에 있는 영화의 정의라는 거를 찾아본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누가 그거 찾아봅니까? 우리 그냥 영화 만들면 됐었는데, 근데 이것을 찾아보면 볼수록 모든 지원 그리고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회수해야 되는 근거 이 모든 것들이 영화진흥법상에 다 있거든요. 모태펀드로 어떤 형태의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영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영화의 정의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논의 지금 이제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차라리 없애라. 그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어떤 이것도 프랑스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신선했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관점과 회수에 대한 관점에서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가 사실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지원과 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원의 확대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회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화발전기금이죠.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해당되는 영화 극장에서 현재처럼 돈을 3%를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영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상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영상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게 정부 개정 발의가 되어 있죠. 이 법을 좀 들여다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모든 콘텐츠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따라 등등에 따른 온라인 상에서 방영되는 모든 콘텐츠를 다 묶어서 영상산업진흥기본법이 총괄하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엔 영화는 없습니다. 다 뺏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준비한 안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영상 콘텐츠, 이 영상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콘텐츠를 영비법상의 비디오물에 지금 현재 12조에 가 나가 있는데 2조 12구나. 2조 12에 가 나가 있는데 다에다가 집어넣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법상에 보면은 그게 통과가 된다면 영비법상 비디오물의 규정 중에 하나가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포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비디오물에 반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비디오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재원의 확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발전기금 보면 영화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물에 대한 지원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법을 보면은 비디오물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현재 법상의 비디오물이라고 하면 제약도 많고 뭐가 너무너무 이제 이런데 영상산업진흥기본법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해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독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런 판단을 좀 내렸었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그게 약간의 미래치 비디오물이 그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영화의 정의를 가지고 온라인까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 어떤 이런 고민까지를 다 포함해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영화발전기금의 확대라는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니까 아까 발제하실 때 이제 나왔던 얘기 부가금의 주체 관객이 내는 돈인데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데 기금에 관련된 법안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워딩이 이래요. 입장가액의 3%로 한다. 3%를 부가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건 관객이 내는 게 맞아요.
입장가액에다 3%를 얹어서 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법은 입장가액에서 3%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기금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입장료가 3%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으로 적립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내는 게 주체가 그쪽으로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극장에서 적립하지만 극장만이 내는 게 아니죠. 이건 어차피 나눠 갖게 되는 산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업에서 적립한다라는 그 주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이거 관객분들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그 현재 3% 갖고는 이제 턱도 없는 거고 뭐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이제 10%를 기금으로 적립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극장 측이랑 정말 얘기도 해봤는데 조동진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이랬는데 극장 측에서도 뭐 저 정도면 뭐 와인 아시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합의가 되니 세금만 조금 양보하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한테 주는 국고도 없는데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기재부가 과연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로 5분이 벌써 된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저의 발표는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영상지능기본법에서 제 기존의 영비법에 따르면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비디오물이란 것이 이 영상지능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비디오물은 더 이상 아니고 온라인 영상 컨텐츠로 분류가 되어서 영상지능기본법에 관할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상지능기본법의 지원 체계 안에 온라인 비디오물이 포함이 돼서 그쪽의 지원 체계 안에서 지원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걱정은 계속 되죠. 저쪽에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걱정은 계속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냥 법상으로 봤을 때 그 어찌됐든 지금 영상지능기본법에서는 방송에 방영되는 부분,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되는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다 묶어버렸더라고요. 묶어서 영상지능기본법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개정 발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장관이 위원장이고 밑으로 쭉 놓고 있는 과정에 영화진흥위원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장 왜 들어가 있지? 영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라고 해서 이제 쭉 뒤져봤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영상 콘텐츠, 영상지능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을 영비법상에 있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영비법 2조 12에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가 나가 있거든요. 근데 다에다가 영상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요, 제외한다예요. 제외한데요? 네, 이런 젠장. 비디오물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가나 다에 해당하는 것은 비디오물로 보지 않는다이고요. 첫 번째가 게임물이고요. 두 번째가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 세 번째가 이제 개정이 된다면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 3호에 따른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것은 비디오물로 보지 않는다 해서 이제 저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코멘트 되면 이건 잠깐 전쟁이죠. 할까요? 제가 빨리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예, 같은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잘못 봤나? 저기 최정아 저기 PD님이 하신 얘기가 맞고요. 그 사항이 이제 저 부칙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조문을 둘이 보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비디오물을 뜯어내 가지고 이제 영상 비디오 콘텐츠로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그 법안에서는 맞고요. 그럼 이제 재원 소스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제 사실 영비법상은 비디오물의 재원도 영화발전기금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을 뜯어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별도로 지금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이 사실상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비디오물은 현재 영발기금으로 돼 있는데 영발기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따로 국고가 다시 국고 예산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이 분리가 되면 이제 그쪽은 국고 편성이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제까지 온라인 비디오물이 이 틀에 있었을 때는 이제 연발기금 내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뜯어져 가지고 절로 가서 그쪽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기는 국고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재원 소스가 그 법은
이제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발 기금이 확장된다고 얘기도 해도 되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국고가 따로 안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최 교수님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것 하나 볼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를 이제 신설하는데 이 다가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 2조 3호에 따른 온라인 영상 콘텐츠라고 되어 있고요. 제외한다는 뭐냐면 가로 열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제한 관람가로 등급 분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관람가를 받지 않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진흥법 2조 3호에 따른 온라인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상의 비디오물로 규정이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은 참고로 김현수 본부장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은 한 2008년도에서도 나왔던 질문, 저희 위원회 직원한테 이었던 저한테도 나왔었고 저희 동료들한테도 나왔었던 것인데 당시에 이제 그 공공 영역이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때 이제 문체부 산하에 통합 전에 컨진원이 있었고 뭐 게임진흥원 뭐 다른 여러 가지 진흥원이 있었고 또 영화 그다음에 방송산업진흥원인가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영화만 빼고 나머지가 다 합쳐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방송 비즈니스가 다르긴 하지만 영화 비즈니스랑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뭐 유료 케이블이나 보면은 영화 쪽에서 뭐 다 섞여서 있고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이 많이 또 없고 앞으로는 없어질 것인데 구분이 방송물과 영화물이 근데 왜 이걸 굳이 분리를 해서 지원 체계를 했을까 이제 규제는 없으니까 콘텐츠 차원에서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지금의 이제 그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비디오물에 대한 공적인 재원은 국고에서 더 많이 올 수는 여지가 생겼으나 그것을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영화나 영상물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현장분들한테 물론 독점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일정 정도는 경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다른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들거든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가장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기 대기실에서 잠깐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드라마의 형태든 뭐 영화의 형태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좀 트루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차이는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구조에서 그러면 영화에 대한 지원과 비디오물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뭐 헛갈리거나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 차기작 지원제, 기획개발 지원제도가 그렇죠. 예. 계속 유지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경우가 비디오물과 방송 온라인물과 구분됐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되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더 복잡해지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뭐 통정망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화 쪽에서 극장 쪽에서 징수를 하는 게 되게 편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라인 콘텐츠 전체를 비디오물에 함유가 되게 된다면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발전기금, 뭐 정보통신진흥기금 등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화 쪽으로 어떻게 땡겨올 거냐, 뭐 복잡한 구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구조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쪽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냐 때문에라도 영화에 대한 정의는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비법 안에서 나가는 지원 체계도 조금 이제 구분이 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창작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창작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랑은 좀 맞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재반의 상황에 대해서 다들 학습을 좀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플로어나 줌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 질문을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들어 주신 조성민 과장님 당첨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팀 조동민입니다.
황승욱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1981년에 음반법에 비디오 테이프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거를 넣은 걸 놓고요. 그다음에 1991년에 음반 및 비디오물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물의 개념을 따로 분리를 했고, 1996년에 여전히 이제 음비법이죠. 이제 디스크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약칭 영화 비디오법이라고 하는 그 제정을 할 때 비디오물 안에 전기, 전자, 기계, 통신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온라인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영상 콘텐츠 산업법 내에 그 온라인 영상 콘텐츠도 비디오물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2006년에 이제 그 통신 이제 용어가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내다보고 했을겠죠, 그죠? 뭐 당연히. 그런데 이제 2006년 개정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는 그 영화 쪽에서는 이제 영화 상영관의 상영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영화 개념을 좀 좁히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영화법, 영화진흥법하고 음비계법 이렇게 법이 달랐어요.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는 음반 비디오물이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정의는 이제 영화진흥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비스무리한 얘기긴 하지만 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관할한 데도 다르고 해가지고 따로 갔는데, 2006년에 이제 컨텐츠법 개편을 하면서 두 법을 합쳐요. 영화와 비디오물인데 두 법이 약간은 뭐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했는데, 다른 법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놈을 이제 이렇게 딱 한 법에 갖다 놓으니까 이제 둘을 벌려야 돼요. 이제 둘을 벌리는데 둘의 차이를 두는 이제 걸로 주로 이제 매체 유통의 특성을 가지고 아마 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쪽은 이제 영화 상영관 등에서 상영할 등의 이제 장소에서 상영할 목적으로라는 걸 하나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비디오물에다가는 비디오물은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댑니다. 우리 영화만 좀 손을 대주고 비디오물은 통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사실 2006년 당시는 이런 OTT 시장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건 아닌데, 아마 그때도 입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터넷 매체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건 그때 겨우 이제 피처폰 나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아마 그걸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좀 해안이고, 그나마 우리가 한 줄기 이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생겼던 게 이제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신이란 단어가 뭐 해석하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통신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기통신의 의미와 동요를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전화로 유통되는 거, 전화선으로 유통되는 거, 당연히 전기통신사업에서 얘기되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이제 오픈망인데 크로즈망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일정 가입자만 쓸 수 있는 폐쇄망도 당연히 전기통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통신한 용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비디오 트는 거 있죠, 그죠? 사내에서 그것도 통신입니다. 다른 일반 접사도 못 보고 이제 그런 것도 되고, 당연히 옛날엔 전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매우 속도는 느렸지만요. 인터넷 유선, 무선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매체가 나와도 전기통신법상 통신에 해당될 거니까 그 통신에 해당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비디오물에 그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비디오물이 어떻게 이 통신한 단어를 갖고 해야 되는지는 또 한 줄도 없어요. 적어도 이제 상영관을 넣으면서 영화 쪽에서 이제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통전망, 또 하나가 이제 부가금, 하나가 이제 쿼터, 상영 의무 제도. 이게 다 영화 상영관에 걸려 있는 3제도입니다. 그러면 통신으로 매체를 시킬 때 똑같이 이제 스크린 커터 상영 의무는 어떻게 될 거고, 부가금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를 규정을 논의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좀 다 해결되고, 그게 FTA 전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 걱정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죠. 중간에 FTA는 나와버렸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 지금 그러면 이 개념을 확장해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예산은 비디오물은 아예 영화 발전 기금의 용도로 비디오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금 안 나온단 말이죠. 이러니 이제 이거를 좀 비디오물이란 걸 조금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버려진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이걸 제도적으로 여기서부터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오히려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사실 제 생각이었고, 조금 오늘 논의는 많이 안 됐지만 이제 그
영화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영비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안들을 계속 또 영화과에서는 보고 있고 아마 그것도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연구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까지도 좀 제한이 되면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현재 지금 영상 미디어 콘텐츠 법하고 진흥법하고 정의독진사업법 2개 나왔고 영비법 개정안까지 나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조성진님 잠시만요. 저기 이 웨비나에서 질문이 몇 개가 왔는데 좀 곽 박사님께서 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만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국의 OTT 국내 진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면 유럽처럼 OTT를 부가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시청각 미디어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국내 방송 통신 사업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헐리우드 공세 때문에 콘텐츠 시장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보호할 유인이 굉장히 강했는데 OTT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진 거죠. 더 심해져서 예전에도 막았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막겠다. 예전에는 막기가 쉬웠잖아요. 극장에서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막는 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온라인까지 기존의 규제를 확장해서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첫째로 유럽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만 지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는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영화도 크게 기여하고 계신 것처럼 사실 외국에서 한류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방송사나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플랫폼사들의 수익으로 지금 바로 연결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어마무시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사들은 우리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 나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방송 그 시청자 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걸 세국 정책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정쩡한 거죠. 유럽하고 아예 똑같이 우리도 그냥 일단 맞고 보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첫째로 거기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또 시장 사이즈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유럽은 넓잖아요. 넓고 이 자국의 국가별로 이제 언어권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극장에서도 디펜스가 안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디펜스가 프랑스 정도도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극장에서도 굉장히 한국 영화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거의 자국 영화가 50% 넘는 50% 육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우리를 본받을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는 게 맞아요. 우리가 스크린 쿼터제 처음에 필요했죠. 처음에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은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우리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있지만 OTT 조사해 보면요, 한국 영화를 보시는 분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외국 영화 때문에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 결과 따라 다릅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보면 많은 트래픽을 불러일으키는 건 우리나라 컨텐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도 일단 막고 보자는 것보다 해외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 정부, 제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글로벌리 적절한 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각국이 알아서 잘 막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방향으로 유럽식으로 바로 이렇게 다 막는 식으로는 가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로가 나라들이 좀 문을 열면서 또 대신에 그 각국에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타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책을 이제 제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쇄국 이어선 현실적인 미래가 없고 개방과 그다음에 자국의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병합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냥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문제는 사냥의 시간이 이제 뭐 아무튼 극장에서 주로 발생된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투자 조합에서 투자가 나간 작품인데 이거를 극장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상영이 되어도 애초에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상황을 제외하고 이후에 코비드가 다 해결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영화의 정의는 넘어서서 지원 대상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최정화 대표님? 네. 지금 그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영화 펀드 개정을 가지고는 못하죠.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팬데믹을 넘어서 그 시대가 왔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때 가서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만들어야 될 구조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함께 아니 그걸 같이 논의해야지.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영역에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영상진흥법을 이제 꺼내왔던 이유가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방송발전기금 그 1조가 넘는 그거를 곽 박사님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 부탁 하나 드리자면 한국 영화의 팬의 마음으로 그 정보통신진흥기금 좀 영화판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정책을 좀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수많은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많은 방송발전기금 뭐 등등해서 우리 받으면 좋죠. 근데 안 주잖아요. 그 친구들이 줄 리가 없죠. 자기들 쓰기도 바쁜데 아까 곽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손해가 났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확장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정의도 중요한데 영상진흥기본법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온라인 콘텐츠 전체를 영비법 사항의 비디오물로 집어넣을 수 있네.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물론 제가 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의 그 가정하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빼내올 수 있는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어차피 법은 명분이잖아요. 법이 명분적으로 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정의를 확장할 때 제쳐놨던 비디오물이라는 거에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더라. 그 법을 보니. 그래서 제가 비디오물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아까 회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공적 지원금과 공적 지원금의 집행의 리사이클링 구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근데 무엇이 먼저여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의를 먼저 확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재원을 뭐 둘이 동시에 함께 되면 좋겠지만 영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지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재원을 조금 더 뭐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온라인 비디오물이란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부가 뭐 레비를 매기거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되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나가기 힘든 방향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황승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영화 상영관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최정화 대표님도 말씀하신 별도로 비디오물이나 뭐 온라인 컨텐츠물에 대해서 별도로 레비 같은 걸 걷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어쨌거나 거기 방송이나 통신에 실리는 컨텐츠에 대한 제작의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도 기금을 쓸 수 있게 용도엔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정부 간의 부처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뭐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의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를 매년 제작 쪽에 쓸 수 있게 좀 출연 받아오는 것은 어떻겠냐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대해서 최정화 대표님은 뭐 주십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무턱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방통기금 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영화물에 비디오물에 제작 지원에 들어가는 돈을 좀 출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현실적일까요, 곽 박사님? 그 지금도 사실은 이제 순수 영화에는 이제 뭐 돈을 지원을 안 하지만 이제 그 영화 콘텐츠나 이거를 이제 VR로 가공하거나 AR로 가공할 때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지원이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안타깝게도 이제 방송발전기금 말씀 이제 많이 하시는데 방송발전기금도 지금 문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방통위 소관 사업자들은 주로 이제 광고 수입,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방통위가 그 지상파나 종편 사업자들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 두 사업자는 광고 영업 수익의 기반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종편은 조금 낮지만 아직은 지상파에 미치지 못하고 지상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수익이 엄청 빠져서 방통위 소관 사업자들이 걷는 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 아까 IPTV도 말씀하셨는데 IPTV가 매년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고 홈쇼핑도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그 영화발전기금하고 조금 다르게 방송발전기금은 방송 제작에만 사용되지 않고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사용돼요. 사용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 TV 운영에 1년에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올해 그 주파수 적립기금에서 주파수 할당기금에서 일부 전의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주파수 할당기금에서 돈이 덜 들어와서 2천억을 차입 경영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 ICT 쪽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화도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인 기금 제도가 필요하고 기금이 더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하지만 방발기금에서 그 주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아마 논란이 더 커져가지고 그 실익은 별로 없고 시끄럽기만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그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 약간의 이제 ICT 쪽 원래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과 통신에 기여하는 파트 쪽에 그 왜냐하면 시장이 아까 OTT도 마찬가지지만 극장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할 때 지금도 길이 있다. 두 번째 그것 빼고는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도 다르고 적립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돈을 그 당겨서 이제 취지는 저도 영화팬 한서로서 막 제가 영진이 직원이면 막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냉정하지 않은 해법 같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답밖에 못 들어서 너무 무겁습니다. 네, 현실을 좀 잘 분석해 달라라는 좀 애달픈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 조성진님 아까 질문 먼저 해주셔가지고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빨리 속사포로 해주십시오. 네, 뭐 간단하게 좀 의견만 한 두 개 정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세션의 이제 제목이 영화의 정의 확장과 공적 재원의 확대라고 요 두 개를 이제 묶어 놓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발기금이라는 걸 이제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의 정의를 확장을 하자라는 걸로 저는 읽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영비법 상에 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영화에 대한 정의라는 부분을 사실 극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관으로는 조금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그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조차도 사실 굉장히 좀 혼돈스럽긴 합니다. 영화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영화관에서 트는 콘텐츠도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해졌죠. 뭐 드라마를 편집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지금 또 영화관에 들어오는 거, 또 연극 같은 것들이 또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영발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축약해서 거기 논의가 조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하나 좀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공적 재원의 이제 확대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발기금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극장의 티켓 가격에서 이제 3%를 거뒀던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2억 2천 명 관객이 왔을 때 540억이 이제 거쳤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거치지 않았고, 올해도 아마 지금 이 상황이면 거치기 굉장히 어려울 구조일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부의 극장의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이제 또 있겠지만 지금 이제 관객이 회복되는 수준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상컨대 올해가 저희가 아마 그 집단 면역이 생겼다라는 가정하에 2019년 대비해서 한 44% 정도 회복될 거로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발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라는 것이 1년에 1,000억 정도 쓰는 예산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500억씩 거치던 영발기금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영화계가 사실은 되게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재원을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부가세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출연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앞으로 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집약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 4시까지 끝내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황승 교수님께는 영화 상영관의 정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긴 시간 동안 거의 100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창작자로서 오기환 감독님께서 왜 그 수많은 긴 시간 동안 영화라는 것이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느냐, 그 핵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핵심을 잡고 그 핵심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를 짜서 재원과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하다면은 다른 영역에서 열심히 돈을 구해오고 또 안신영 과장님과 함께 국고에서 지금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좀 돈을 많이 출연받을 수 있게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동안의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